三德有限公司 자, 저희는 잠깐 쉬고 왔고요. 계속해서 2부 스탠리 형님이 도로시 마냥 처음으로 칼라 문명을 접한 그 시절 이야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살짝 들으시는 분이 재수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반에서 칼라 텔레비를 두 번째로 산 집이었어요. 흑백 텔레비전은 우리 동네에서 두 번째로 샀고 칼라 텔레비전이니까는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제 칼라 텔레비전에 대한 어떤 니즈는 있었지만 당연히 값이 비쌌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81년도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말도 안 되는 엄마 텔레비를 칼라로 바꿔주면 더 공부 열심히 할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거를 어머니가 들어주셔가지고 칼라 텔레비전 딱 보고 반에 가서 이제 그때 취입스라는 기동순찰대였죠. 기동순찰대.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예. 그게 이제 KBS에서 굉장히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흑백 텔레비전에는 다른 친구들이 그 오토바이하고 헬멧 색깔을 몰랐습니다. 제복 색깔을 몰랐어요. 아, 그렇겠네. 네. 근데 학교에 딱 옆에 그때 그 친구가 그때도 유복한 집안 친구였는데 야 에릭 에스트라다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인 줄 알아? 그랬더니 이 새끼가 씨 웃더라고. 너네 집도 칼라? 당연하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잘난 척을 했던 기억이 있고. 완전 하일 히드라 분위기네. 그렇죠. 다른 옆에 있는 애들은 그 유니폼이 뭔지 이런 얘기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AFK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천착하기 시작했다. 명징하게 천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에만 오면 틈만 나면 또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면은 뭐 거의 뭐 섭렵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니 제 기억에도 꽤 좋은 영화 많이 해줬어요. 영화도 많고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많이 접했던 거는 일단 음악 관련. 라디오에서는 아메리칸 탑40를 당연히 들었고 캐스케이즘 했던. 오늘 오다 보니까 루노 라쿠스라는 그 훌륭한 유튜버가 지금 팝 전문으로 하신 유튜버 그분이 이제 아메리칸 탑40 편을 다루셨더라고요. 아 제가 그 채널이 만 명? 뭐 요쯤일 때 이 양반 대단하다.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듣던 채널인데 저희가 삼덕하면서 그 음악 이야기 하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걸 좀 재밌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루노 라쿠스 채널을 보고 그렇지. 안 되겠다. 아, 그 내공이 그만하자. 웬만하면 그 사람 우리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무슨 상관? 내공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왜 그래 하면은 왜 그 말씀드렸냐면은 주로 영화 아니면 음악과 관련된 정보 그 중에서도 동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MTV가 미국에서 81년도에 처음 개국했던가 그래요. 그래서 AFK에서도 뮤직비디오라든가 뭐 MTV 관련 그 프로그램을 꽤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좋아했던 밴드가 저니. 미국 밴드. 그거의 어떤 뭐랄까 실제 공연을 볼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죠. AFKN을 보면은 내가 좋아했던 밴드들의 공연 실황을 볼 수가 있었고 그때 칼라로 봤던 거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80년도인가 81년도에 유니세프에서 유엔 유니세프에서 어린이들 위한 자선 공연을 한번 했었어요. 유니세프 회의실에서 그때 로드 스튜어트라든가 뭐 아바라든가 그야말로 뭐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자선 공연을 했던 그 실황 앨범으로 나왔고 메리 깁, 앤디 깁 그거를 AFK에서 좀 뒤늦게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드 스튜어트가 이제 뭐 한창 주가를 올릴 때 뭐 Do You Think I'm Sexy라든가 뭐 세일링 같은 데는 옛날 노래고 근데 로드 스튜어트가 그 Do You Think I'm Sexy를 라이브로 유니세프에서 부르는 걸 보고 뻑이 가가지고 근데 그 유니세프에서 부를 노래는 아니야 사실. 치키티타는 그럴 수 있어. 아바는 그때 치키티타 불렀거든요. 근데 그 로드 스튜어트는 유니세프에서 전 세계 기아 아동을 위한 모금 행사에 거기서 나 섹시하지 않냐 뭐 이런 노래는 그 하체를 막 방대기를 흔들면서 그런 춤을 췄는데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팝스타들이라든가 락스타들의 비주얼 정보를 접하기 힘들 때예요. 움직이는 거. 그쵸? 동영상. 사진은 많이 있는데. 사진은 월간 팝송 같은데 조금 있긴 있었는데 화질이 좀 안 좋았고 진짜
정보를 접하려면은 당시에 대만 그 미국 대사관 대만 명동에 있는 네. 대만 지금은 중국 대사관에 돼 있죠. 그쵸. 거기 보면 학교가 있고 그때 거기서 일본 잡지, 네. 미국 잡지 그런 잡지 아닙니다. 네. 음악 잡지. 아니, 저희도 어릴 때 많이 갔어요.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뭐 퀸이라든가 레드제펠린의 좀 좋은 화보는 또는 일본 로드쇼, 일본 스크린 그런 상황에서 저는 프레디 머큐리가 라이브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했었어요. 근데 FKN을 딱 보면 뭐 미국에서 당시 퀸이 인기가 크지 않아서 프레디 머큐리 많이 안 나왔지만 기타 많은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소울 트레인 같은 경우는 난 그거 뭐라고 그냥 춤만 춰 그거 그렇죠. 노래 나오고 춤만 추고 근데 그거 보게 되더라고. 그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이제 많이 봤고 영화는 아니 형님 그 솔리드 골드라는 프로그램 기억 솔리드 안 골드 나세요? 봤죠.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디온 웨이기 출연한 맞아요. 그걸 봤던 네. 거 그래. 네. 그게 일종의 차트 프로그램이었는데. 차트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R&B라든가 그쪽 차트만 했던 것 같아요. 흑인 음악 쪽.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가요 톱10 같은 가요 건데. 톱10 같은 거죠. 그러면 내 그 솔리드 골드에서 봤던 거는 주로 흑인 아티스트들, 네. 라이오넬 리치라든가 디온 웨이기라든가 뭐 티나 터너 이런 분들을 주로 봤던 기억이 나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뭐 20등부터 1등까지 차트다.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실제 가수가 나와서 노래도 하는데 그렇지. 중간에 이제 섭외가 안 된 가수가 있을 때는 몇 위 했다 얘기하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그 전속 댄서들이 그러니까 막 유성하게 막 춤을 췄던 거지. 상체와 하체가 완전히 연체동물처럼 따로 노는. 네. 아 그게 좀 어린 나이에. 그래서 주로 기억이 이제 좀 많이 흑인 나요. 댄서들이 많이 네, 있었죠. 네. 옷도 공단이라 그러나 비로도라 그러나 이렇게 좀 번들거리는 의상을 몸에 딱 맞게 스판덱스 재질로. 뭐 스판덱스 그때가 그 토요일 밤에 열기 나온 뭐 직후모 뭐 80년대 초 아주 디스코 열풍이나 맞아요. 이런 게 많을 때라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아니 근데 FK는 24시간 방송이었습니까? 아니야. 24시간 아닌데 한국 방송보다 상당히 오래 했어요. 한 새벽 2시 정도에 끝났어. 한국 방송 보통 12시면 땡. 12시에 끝났고. AFK도 화면 조정 시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리고 낮 방송은 한국 방송에 거의 없었는데 네. AFK는 낮 방송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5시 30분에 시작이었죠. 한국 방송. 그렇지. 한국 방송은 이제 보통 12시에 끝났다가 5시 반 되면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한 2시쯤에 끝나서 집에 오면 한 3시간 정도 공백이 AFKN을 보는 거였어. 지금은 지상파도 24시간 방송을 하나요? 지상파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24시간 방송은 사실 케이블 TV가 시작되면서 그렇죠. 시작된 거고 그전엔 MBC, SBS, KBS 다 이렇게 뭐 방송 끝나는 시간, 맞아요.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문제는 그 3시간 공백 기간에 하는 프로가 이렇게 재밌는 프로가 아니었어. 아니 그때 그래서 세서미 스트레스를 했잖아. 영어 교육의 보고. 저는 그거 아침에 안 했어요? 저녁에도 했어요. 5시쯤에. 저는 아침에 본 기억이 나는데. 갔다 와서 틀면은 가이딩 라이트 아니면은 제너럴 호스피탈. 제너럴 호스피탈이 많이 거의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애들이 보는 게. 말로만 하니까. 아니 그리고 그거 보면 그때 저희가 그걸 몰랐죠. 미국은 중간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서 또 그 나올 때 트는 화면이 있어요. 그럼 제너럴 호스피탈은 맨날 병원 건물을 찍은 화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 맞아. 저거 왜 보고 있는 거지 나는. 그게 원래는 미국에서 방송한 걸 통으로 갖다 틀 때는 중간 광고까지 나왔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내가 지금 미국 중간 광고를 왜 봐야 되냐.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약간 송출하면 식으로. 그리고 중간 광고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데 TBC는 중간, 그 당시에도 70년대 TBC하고 MBC는 중간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건 기억 안 나요. 확실하게 있었어요. KBS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채널 돌릴 때 KBS에 보는 이유는 그때는 선전이라고 그랬지. 네. 야, 선전 나온 거 보기 싫다. KBS로 돌려라. 할 때나 그러고. 근데 재밌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선전을 참고서라도 중간 광고를 참고서라도 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은 다 중간에 광고가 있었고 내가 TBC에서 가장 많이 봤던 프로그램이 토요일 날 5시에 했던 디즈니랜드. 네. Welcome to the Disneyland 이래가지고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키마우스도 보여주고 뭐 각종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도 보여주고 다 중간 광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마다 영화 틀어주는데 TBC에서 제일 많이 틀어줬던 명절용 영화가 스티브 맥킨 나오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대탈출. 네. 그거는 어디서 딱 끝나면은 스티브 맥킨이 오토바이 훔쳐 타고 그 철조망을 넘을 때면 딱 끊어. 그리고 광고를 때려주면 정말 짜증 났지. 그거 거의 라스트 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3번 정도로 끊어서 나왔죠. 근데 이제 방송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신군부가 명분으로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TBC 없애고 KBS를 편입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중간 광고를 없애는 정책이 그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 전에 다 있었습니다. 아니, 케이블은 있어요. KBS JTV 그 사옥이 TBC가 신사옥 짓고 석 달 있다가 뺏긴 거라면서요.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있는 KBS ETV가 원래 TBC 신사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지금 동방생명 서소문 자리에 TBC가 있었고, 근데 워낙 좁으니까 TBC가 옛날 사옥이 지금 TBC 특종은 아닌데 거기에 서소문 사옥이 좁으니까 공개방송은 운영궁에 있는 별도의 세트장이 있었죠. 그래서 운영궁 세트장에서 공개방송 녹화 쇼 프로그램은 거기서 했고 주수광 씨가 운영하던 장수만세, 퀴즈 대행진 그런 거 다 운영궁 스튜디오에서 했었고,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퀴즈 대행진에. 그래서 압니다. 거기 안내했던 그 사람이 연규진 씨, 지금 탤런트 연정원 아버님이 저 안내했었고, 근데 그거 다 이제 KBS, TBC 없어지면서 이제 애매하게 됐고, TBC 같은 경우는 그때 여의도에 신사옥이 오픈했으면은 국내 최고의 시설에다가 칼라 TV 장비도 TBC가 KBS보다 먼저 갖추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제일주의 이런 걸 방송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제일 좋은 장비로 갖다 써라.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통폐합되는 바람에 못했지만 파나비전 렌즈도 TBC가 제일 처음 갖다 놨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 통폐합 당하면서 뭐 다 나가게 됐지. 한국 비료 뺏기고 나서 이병철 회장이 대성 통곡을 한 사례가 두 번째가 TBC 뺏긴 거 라고 합디다. 들은 얘기예요 저도. TBC에 영향받은 게 AFK보다 더 큰 것 같은데. 그 장수만세는 KBS에서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KBS ETV로 넘어오면서부터. ETV로 다 뺏어온 그렇죠. 거죠. TBC 프로그램이 그대로.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대로 넘어. 쇼. 탤런트 황인영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그래서 웃기는 게 저는 고별 방송의 기억이 나요. 31일 날 예를 들어서 고별 마지막 날 오늘로써 TBC는 역사의 기억으로 사라집니다 하면서 울먹울먹 기억죠? 기억나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딱 트니까 똑같은 진행자가 환한 얼굴로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KBS ETV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바로 전날까지 TBC의 종말을 서럽게 얘기하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KBS ETV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하는 걸 보고 당신은 충격을 받았었죠. 메가 무섭구나. 세상이란 게 또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그 소속이었잖아요. 거기 TBC에서 그때 전속제도라는 전속제도니까 아마 그 통폐합되면서 자기네들 직장도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오늘 근데 지금 보면 다 흡수잖아. 흡수죠. 흡수. 그때 이제 제 선배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도 이제 그 영화를 하기 전에 방송 일을 좀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직장에서 만난 선배들 중에서 TBC 마지막을 지켰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갖고 통폐합 당시 얘기를 생생하게 전해들은 기억이 있는데 요것만 말씀드리죠. 통폐합 첫날 별관에 있는 사람들이 별관에 있는 PD들을 본관으로 다 불렀답니다. 근데 걸어가게 했대요. 별관에서 본관까지. 그게 거리가 짧다면 짧고 좀 멀다면 먼 거리인데 한 2km도 된 것 같아요. 거기를 PD들이 본관으로 걸어가면서 정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KBS 이제 본관에 도착하니까 오늘부터 한 식구가 됐으니까 잘해보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재빠르게 변신해서 KBS의 충성파가 돼서 간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TBC를 때려치지 못하고 TBC가 KBS ETV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라는 분도 있었고 일부는 뭐 그냥 그만두고
뭐 저한테 그 얘기해 주신 분은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한인방송 설립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골 때리던 시대였어.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더 AFK를 볼 수밖에 없지. 뭔가 좀 자유로운 얘기를 듣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려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고지라. 그 맞아. 고지라 시리즈를 거기서 해줬거든. 한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볼 수 없죠. 미국 더빙된 걸로. 그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합작을 하던 시절이 있었대요. 고질라 킹콩의 데옵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정확하게는 어떤 시리즈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랑 합작해갖고 제작한 애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만화할 때 해주지 않았어요? 토요일에? 같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본 것 같은데. 특집처럼 해줬어. 그걸 애들 거 보는 시간에 해줬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고질라가 TV 시리즈로 제작된 적은 없지만 네, 영화예요. 고질라 본편이 영화. 워낙 많이 제작됐기 때문에 거의 시리즈 같은 개념으로 틀어댔고 알다시피 고질라 원전은 미국 영화 심해에서 온 괴물을 거의 뭐 우라카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표절에 가까울 정도로. 근데 데이트를 치니까 일본은 미국 애들도 고질라를 좋아해가지고 좋아하죠.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합작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많이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어린이 시간에 고질라를 많이 틀었고 그래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고지라 아들 선 오브 고질라 미니라 나오던 그거 봤거든. 근데 거기에 그 전설의 거민가 사마기라스 그렇지. 이런 애들 나왔던 거지. 그게 아마 매주 한 편씩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그 시리즈. 매주 했었나? 그거 정확하게 뭐 기억이 안 나. 여러 번 봤어. 시리즈처럼 많이 봤지. 한국에서는 그런 거 볼 수가 없는데 못 봤죠. 얼마나 신기해요. 지금 보면 유치하지만 울트라맨도 우리나라 TV에서 했었던가 그래요. 네, 저 어릴 때 봤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전대면 유치하지만 어린애 시각에 보면은 아유 미쳤죠 완전히 그 특수한 그거에. 기술이라든가 아니, 놀랍죠. TV에서 아이젠보그 말고 울트라맨을 해줬어? 울트라맨 봤었어. 울트라맨 해줬어. 울트라맨은 만화만 해줬는데 나는 아니 실사도 실사 했었어. 해줬었어요. 실사 나는 해줬었어요. 친구네서 비디오 네. 테이프로밖에 못 봤는데. 한국 TV에서 울트라맨 해줬어. TBC인가 하여간 뭐 아니, NHK에서 본 거 아니야? 후지 TV에서 본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어릴 때 왜 봤어 난 TV로. 제일 비슷한 게 저거잖아 아이젠보그. 아이젠버그는 내가 아는데. 그거는- 아이젠보그도 봤어. 그러니까 난 그거밖에 특촬물을 공중파에서 본 기억은 그거밖에 안 나. 우리가 몰라서 했을 리가 그렇지. 없어. 그 울트라맨이든 아니든 간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한국 TV에서 방영된 적이 꽤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가령 그 쿵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방영했던 게 TBC에서 방영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머리가 큰 다음이니까 나는 그 브루스리가 미국에서 처음 출연했던 그린 호넷 같은 경우도 네. 나중에 보니까는 방송을 했더라고. 내가 봤더라고. 한국에서요? 그린 했어요. 호넷을? 왜냐하면 그 60년대 말에 그 그린 호넷 에피소드 중에서 그린 호넷이 차를 타고 딱 들어가면은 경락고 같은 데서 차가 위아래로 확 뒤집어지면서 다른 차를 타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걸 어렸을 때 내가 봐가지고 계속 그 흉내를 냈거든요. 네. 장난감차 2개 놓고 서로 막 뒤집어가면서. 근데 나중에 그린 호넷의 클립을 보니까 그 장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도 한국에서 방송을 했었구나. 뭐 워낙 없잖아요. FK에서 봤는지 내가 TBC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없으니까 뭐 외국 프로그램 다 갖다 이제 긁어서 한 거지. 저는 뭐 작년에 우리끼리 추억의 미드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 기억났던 게 뭐냐 하면 흑백으로 전투 봤던 게 기억돼요. 아 컴백. 네, 컴백. 스타링 빅 모로. 빅모로. 네. KBS에서. 그게 첫 번째 미드에 대한 기억이거든 제가. 그건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이에요. 네. 외화죠 외화. 외화지 그렇지. 외화. 네. 지금도 그 미국에는 그 컴백 시리즈의 팬들이 많이 남아 있고 알다시피 KBS 드라마 전우는 전우는 이제 그건 봤었죠. 그 컴뱃의 우라카이라 좋은 의미에서 그때 배우가 강민호. 나시찬이라는 배우가 주연이었고 나시찬 배우가 이제 지병으로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캐스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KBS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또 그걸 또 우라카이 해가지고 MBC에서는 3840 유격대를 하고 3840 유격대는 그거 게리슨 유격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씩 DNA가 그러니까 녹아 있는 거죠. 컴뱃에서 온 게 맞아요. 맞아요. 3840 유격대는 게리슨 유격대랑 그러니까 똑같다고. 내가 3840 기획했어도 한번 우라카이 한 걸 또 우라카이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얘한테서 왔어? 그럼 나는 얘한테서 올게. 왜냐하면 그 3840 유격대에
칼 던지던 놈이 있었거든요. 근데 게리슨 뉴욕도 있었잖아요. 치프라는 캐릭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영화도 옛날 한국 영화는 일본 영화 거의 대놓고 베낀 영화들 뭐 수두룩했고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좀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척박했을 때 좋은 거를 따라하자는 정신은 좋아요. 다 뭐 저작권료라든가 허락을 안 받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좀 도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사실은 어떤 거에 영향 받아서 제작한 겁니다 하고 시작을 하면 그렇게 욕 안 먹었을 텐데. 그게 안 걸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자유로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걸릴 줄 몰랐겠지. 걸리면 또 방법이 있거든. 걸리면 장난이었어. 그런 거 없어요. 봐봐. 그냥 친구네 집에 갔을 때 걔네 집에 이제 뭐 재밌는 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뭐 일제 장난감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쓱 자기 주머니에 넣었는데 제가 전문이잖아요. 아유 진짜 장난이었어 이러고 도로 꺼내놓고. 저는 이제 주로 저희 집 걸 다 가져갔어요. 저런 애가. 나도 장난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았어요. 나도. 걸리면 장난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도 예전에 우리끼리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걸 알았는데 걔네 집에 가면 그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내 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기만 해도. 동네 친구들은 그놈이 오면 우리 집 있는 거 가져가고 나도 걔 집 가서 좋은 게 있으면 가져오고 막 그렇게 장난감은 많이 안 그런데 판은 판 LP 판은 좀 얘기가 다르죠. 가면 돌아오질 않아. 한두 장씩 빌려가면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달려가는데 10대장씩 갖고 왔는 것 때문에. 그러면 기억 못하죠. 15장 갖고 올 때는 분명히 12장이 오는 거야. 그러면 너 이거 야 나 이것만 빌려갔어. 잡아떼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 LP 하니까 형님 되게 기가 막힌 에피소드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삼촌 레코드 가게 했던 얘기 하다가 안국동에서 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삼촌분이 쨌다면서요. 아니 얼마 전에 삼촌이랑 통화를 했어. 근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갖고 얘기를 했지. 삼촌이 그랬나?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 그렇게 장사를 하셨던 거는 본인이 인정을 하시죠. 그게 LP가 많이 아시겠지만 급이 나눠가지고 이른바 백판이라고 했던 해적판. 아주 옛날 해적판하고 원판이라고 얘기했던 그 미국판밖에 없었어요. 아까 그 용산 얘기가 나는데 1년에 2번인가 그 오픈데이가 하우스 오픈데이인가 그래가지고 그 미국 무대를 개방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 특히 이제 나나 형들은 거기 왜 가느냐? 그거 LP판 주스러. 특히 판돌이 형들, DJ 하는 형들은 거기 들어가서 LP판 주스러 막 뭐 싸게 주는다기보다 싸게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진짜 미제 LP를 구하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백판이 350원, 뭐 좀 좋은 게 500원 할 때, 라이센스는 1,000원, 1,200원 할 때, 또 준 라이센스라고 나왔다. 백판과 라이센스의 중간 단계인데. 준준형도 아니고. 백판은 완전 흑백에 레이블도 좀 조악하고 그 소리골도 약간 좀 투박한데 준 라이센스는 프레스를 꽉 해서 그런지 좀 소리걸이 좀 투명하고 자켓이 2도 내지 3도의 반칼로 있어. 저희 집에 아직 있어요. 그리고 원판은 한 장 사려면은 엄마한테 전과하고 참고석을 값을 한 6개월치를 누적을 해야지. 와, 엄청 비쌌구나. 삥땅을 친 돈을 그렇잖아요. 참고산에 3,000원이면은 완전히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3,500원이라고 사기쳐가지고 그걸 모아야 되네. 모아가지고 그때도 70년대 말 기준으로 5,000원이었어요 한 장에. 와 엄청 비싸네. 엄청 비쌌죠. 라이센스가 1,200원이고 5,000원 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샀던 원판은 퀸의 A Night at the Opera. 보헤미안 랩소디 들으려고. 그리고 이제 그 삼촌님을 알게 돼가지고 정확하게 제 친구가 나는 광화문 쪽에서 이제 했는데 저쪽 정동 쪽에 그 모 동생이야.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그래서 예약금 걸었다가 주문했는데 그 양반이 뭐랄까 굉장히 좀 내가 어리기도 했지만 고자세로 장사를 하셨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 구해다 주는 거를 감사한 줄 알아 이놈아. 이렇게 귀한 판을 너 말고도 돈 낼 사람 많어. 뭐 이런 애티튜드였는데 저는 뭐 구해만 주시면은
어느 날 가보니까 그 가게가 없어가지고 성금은 드렸는데 그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아니 네. 진짜 갑자기 스위스로 갔거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장님한테 LP를 조달받았던 기억이 있고, 근데 LP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LP를 하고 네. 대개는 이제 백판과 라이센스를 해결하는데 라이센스는 또 할 수가 없었던 게 금지된 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어나이데이트 오페라 우리나라 라이센스 처음 나왔을 때 보헤미안 랩소디가 없었던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라이센스가 나왔는데 보헤미안 랩소디가 없어. 그것 때문에 샀는데. 그거 들으려고 샀는데. 아이고. 데스온 투렉스도 없고 몇 곡이 약간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이 돼서 조금 자율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왔지.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으려면 백판을 사든가 원판을 사든가 그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백판을 듣다 보면은 이 갈증이 생기잖아요. 좀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아니 싶다. 그러면 그게 금지곡이면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라디오에서 나왔어요. 라디오에서는 처음에 나왔어요. 금지곡 당하기 전에 이제 히트곡이라고. 라디오 나오지 나는 이제 형님들이 이제 저희 친형하고도 나이 차이가 나고 사촌 형님은 거의 저보다 한 10살 많으셨기 때문에 나한테 신문물의 두 번째 이식자였지. 내가 AFK를 듣기 전에 자주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그냥 그런 팝송, 그래서 미국 문화 네. 이런 걸 나한테 거의 뭐 공기처럼 만들어 주셨던 형님들이 있어서 어느 날 이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팝송 듣는다고 좀 깜짝거릴 때 좀 안 되게 깝죽거릴 때 안 되게 말하면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아바, 뭐 카펜터스, 뭐 클리프 리처드 이런 거로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 형님이 씩 웃으면서 보헤미안 랩소디 한번 들어봐 하면서 백판을 놓고 가셨는데 충격이었죠.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다니.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음악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이제 퀸에서 이제 뭐 하드록, 헤비메탈, 프로그레시브 록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와서 어떤 짝꿍을 만났는데 이 친구도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 아직 보니까는 아바 듣고 있더라고. 아바 말고 퀸이라고 있다. 한번 들어봐라. 좀 시끄러워.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저보다 더 심한 퀸의 이 매니아가 돼가지고 뭐 그런 뭐게 있습니다. 예. 약간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저 바바님도 이렇게 카펜터스나 이런 것 듣는 애들. 아 그렇죠. 내공이 모자라 이런 느낌이었지. 아니 저는 본의 아니게 아버지 영향 때문에. 그렇지. 50년대 락커빌리 스타일 음악부터 듣기 시작했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던 미군 음악인 거예요. 서양 음악. 네, 주크박스에서 나오던 음악들 있죠. 저는 그거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리틀 리차드라든가 제리 루이스라든가 빌 헤일리. 그렇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미군들이 본격적으로 휴전 끝나고 5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미군 문화와 음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중현이라든가 윤복희라든가 소위 말하는 미팔군 그쵸. 출신 가수들. 네. 저는 그 세대까지는 아닙니다만 얘기 들어보면 미팔군에 올라가는 그 가수들은 정말 수준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오디션을 정기적으로 본다며. 네. 통과한 사람도. 네. 근데 조금이라도 수준이 떨어지면 바로 아웃. 그래서 그 사랑과 평화 이런 그렇지. 밴드들이 미군 애들이 엄청 좋아했대요. 연주 실력이 그리고 그때 왜냐하면 제일 펑키하니까. 그렇지. 그런 펑키한 없었죠. 그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뭐 그 신중현 선생부터 시작해서 당시 미팔군 무대에 올랐던 분들은 실력이 지금의 BTS 못지않은 월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청계천 쪽에 가면은 주말에 가면 길바닥에다가 도너츠판을 쫙 깔아놓고 그렇지. 팔았어요. 미국 무대 설러 나온 거야. 그 도너츠판이 주크박스에 있던 거 그렇지. 오래 틀어가지고 이제 소리 가면 뺀 거예요. 그거 갖고 와서 팔았다니까. 아니 부대찌개도 뭐 거의 버리는 거 사람들이. 아 그렇죠. 우리나라 LP나 SP 역사도 그런 거예요. 슬프지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젊은 2030분이 계시다면은 슬프지만 그게 사실이었고 뭐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 2030은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그럼 그 당시 뭐 라디오에서 이렇게 음악 나오는 거 많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라디오 방송국은 그런 원판들을 다 라디오 방송국 원판이었죠. 다 사올 수 있었던 겁니까? 그 뭐
기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방송국 구경 가서 야 여긴 다 원판이네. 네. 그 대신 이제 방송 금지곡은 자켓에 다 써놔요. 아 이거 틀면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가령 보헤미안 랩소디가 걸렸다 그럼 그 판을 딱 보면은 이렇게 줄로 쭉쭉 거놓고 금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판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고 금지곡은 거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해놓죠. 참 금지곡 많은 시절이었어요 그때. 아 옛날에 테이프 사면 건전가요 이래가지고 한국식 뒤에 뒤에 막 놓고 그건 뭐 의무적으로 그냥 낸 거니까. 그게 70년대 말부터 유신 시대 때부터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그때 이제 문화공보부라고 그래가지고 장관도 문화공보부 장관, 문공부 심의필 이래가지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든 LP든 모든 노래 가사가 심의를 받던 시절이니까 멜로디를 심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심의해서 심의필로 돼 있었고 그게 없어진 게 정태춘 선생이 위헌 소송을 하면서부터 가사에 대한 사전 검열이 없어지고 모든 가사에 이제 그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심의 필증이 들어가고 한마디로 뭐 조금이라도 저항적이거나 정부 비판적인 가사는 나올 수가 없을 뿐더러 그런 거 써서 심의를 냈다 그러면 바로 다음날 전화가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뭐 그랬던 시절이죠. 시장에 가면 뭐 어떻게 건전가요? 시장에 가면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이 건전가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게 대박을 치는 바람에 건전가요 중에서 밀리언셀러가 됐죠. 어허야 둥기둥기. 어허야 둥기둥기. 그 노래는 좋아요. 그러니까 정태춘 노래 같은 계열의 어허야 둥기둥기는 괜찮은데 사랑과 평화 앨범 듣다가 어허야 둥기둥기. 그거 사랑과 평화가 좀 펑키하게 편곡해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들국화가 아마 건전가요를 직접 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네 들국화 버전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좀 비속어지만 일본말 곤조가 있는 거지. 그렇지. 반골인 거지. 건전가요를 안 넣을 수는 없고 이상하게 이제 튀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도 그때는 AFK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많았었거든요. 졸업이라든가 이지라이더들은 수입 금지였어요. 뭐 반전 메시지가 있다라든가 졸업은 약간 패륜 메시지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금지였어가지고 AFK는 아니면 볼 수가 없었어요. 네. 뭐 서부 영화 엄청 많이 해줘. 서부 영화도 가령 수정주의 서부 영화는 한국에서 수입할 수가 없었죠. 뭐 솔저 블루는 수입을 했었다. 어떻게 수입을 했었을까? 근데 뭐 작은 거인이라든가 그 영화 나킹 헤븐 스토어가 뭘로 어쨌든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수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AFK는 할 때나 볼 수가 있었죠. 저는 나중에 네바다 스미스였더라고. 그때 봤던 영화가.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심야 시간에는 노출은 지금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꽤 한 15세 관람 정도의 영화들도 틀었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면은 뭐 그 이상의 걸 봐도 뭐 감흥이 없지만 호르몬이 왕성하던 시기에 AFK에서 그런 영화를 본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었죠. 공포 영화 그냥 별로 자르는 거 없이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공포 영화도 자르는 게 없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의 심의 기준에 비하면 훨씬 더 관대한. 나이트메어 13일의 금요일 다 AFK에서 그런 걸 TV에서 한다는 거 되게 무서웠는데. 13일 금요일 날 국도극장에서 고3 때 봤는데. 존 카펜터 영화도 AFK에서 처음 봤어요. 많이 틀었죠. 네. 그건 맞아요. 그랬나? 데일 리브도 거기서 처음 봤고. 그거는 봤던 것 같다. 더띵도 맞아요. AFK에서 처음 봤고. 그래? 드라마로 러브보트도 했었지. 사랑의 유람선. 그거는 한국 방송에서도 보고 나중에 보고 AFK에서도 보고 아니 유튜브에 얼마 전에 어떤 채널에서 사랑의 유람선에 나왔던 지금은 유명한 배우들 해서 편집을 해서 그래요? 얼굴이 나오는데 수십 명이더라고요. 유명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편 에피소드 한 편 나온 사람들. 메시 TV 시리즈. 그건 너무 옛날이라 못 봤네. 아니 근데 메시가 TV 시리즈에도 도널드 서덜랜드가 나왔어요? 그랬을 걸. 메시도 그 젊은 시절에 지금 유명해지거나 뭐 거의 원로가 되거나 돌아가신 배우들까지 포함해서 그게 미국에서 60년대 주로 이제 히트를 했던 거고. 제가 극장판은 봤거든요. 그것도 극장판 정식 개봉 안 했는데 비디오로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 주인공은 그때 도널드 서덜랜드가 나왔었는데 유명한 배우들 몇 명 있어요. TV 시리즈에는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건 나도 그때는 도널드 서덜랜드 배우 자체를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나온지 안 나온지 다시 자료 확인하지 않으면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는데 메시를 봤던 기억은 있고 네. 그때 이제 메시가 야전 군병원이라는 약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메시가 뭐라고 봤더니 그 천막대기 병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복 비스구름한 옷을 입은 맞아요.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쏠라쏠라 되는데 전혀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이제 아마 미국에서 그걸 찍으면서 이제 아시안처럼 보이는 내지는 아시안 배우를 아무나 데려다가 이제 한복 비슷한 걸 입고 이제 한국인이라고 출연시켰겠죠. 남자들은 그야말로 거의 뭐 동학 시절에나 입었을 법한 농민복을 입고 나오고. 근데 그게 한국 전쟁 배경이면 한국 전쟁 배경. 그냥 그때 그 정도 수준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하게 뭐 메시가 한국을 좋게 그릴 필요도 없고 나쁘게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미군들이 전쟁통이니까 어차피 전쟁통에 한국을 묘사했던 거라면은 거의 당시 한국이 그랬을 가능성이 거의 높고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그 동네도 뭐 성북구 종암동이라는 동네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미군 기지창이 그 동네에 있었다고.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어려서 몰랐지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군 자재 창고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비하면 후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재 창고 같은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 미군들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50년대까지도 거기는 뭐 개천이 흐르고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메시에서 묘사됐던 한국의 어떤 현실들이 뭐 그래도 현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메시는 그 자체가 어린애한테는 별로 재미는 없었어서 잘 안 봤는데 나중에 좀 커서 메시를 그냥 다시 좀 봤었는데 이게 한국이라고 묘사를 한 게 누가 봐도 베트남이더라고요. 그런 거 많았어. 그래서 역시 그랬었구나. 이거 삭가 쓰고 한국이라고 나오고 막 그랬다고. 한국 많은 거 하나도 없겠죠. 그렇지.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적확해지기 시작한 게 로스트부터예요. 그렇죠. 로스트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로스트 제일 웃긴 게 한강 다리 돌다리 수표교가 한강 다리잖아. 맞아. 근데 그나마 그 김윤진 씨가 몇 군데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은 좀 어필을 해가지고 좀 수정을 하고 비슷한 식의 하와이 파이브도 그렇지. 뭐 북한으로 뭐 잡혀간 애들 뭐 어떻게 막 침투해서 구해오고 막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거 많이 했어. 디즈니 영화 중에서 시골 가서 뭐 뱀술 담가 먹는 거 나오고. 디즈니 영화 중에서 원제가 또 레스큐라고 어린 아이들이 한국으로 파견된 자기네 부모들이 북한에 납치당하니까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구하는 봤어요. 있어요. 네. 원제가 또 레스큐. 완전 베트남이잖아. 북한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물소 동남아 물소가 있고 삿갓 같은 거 쓰고 농사 짓고 있고 비행기에는 조신인민항금 그래서 비행기 나오고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뭐 그랬죠. 아니 저는 몇 년 전에 처음 봤는데 그 켄터키 프라이드 무비? 그거 아무 한국말이나 없는 거 그거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아시죠? 감독이 아무 말이나 한국말 해달라 그런다. 이거 참 민망하게. 아니 차라리 그 아저씨는 진짜 한국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은 그냥 한국말 그러니까. 에반 킴이라고 하는 그 주연 배우도 브루스 역할 맡은 사람도 태권도장 사범이고 미스 한 나왔던 그분도 마스터 한이라는 분도 유명한 태권도장 관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대사 없는 거 진짜 웃기다. 그 나중에 그 클라이막스에서는 그 용정호트에서는 그 미스터 한인가 이름을 뭐 제임스 뭐 와인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 켄터키 프라이드 무비에서 김치, 깍두기, 짜장면 빨리 뛰어나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 앞서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원래 켄터키 프라이드 무비라는 것 자체가 뭐랄까 SNL을 영화로 만든 스케치 플롯이 정확하게 있지가 않고 스케치를 쭉 이어붙여 놓은 영화인데 애니멀 하우스 작품이에요. 애니멀 하우스. 그쪽 감독은 존 랜디스. 네. 존 랜디스가 그걸로 떠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브루스 브라더스도 만들고. 그렇지. 브루스 브라더스 만들고 뮤직비디오 마이클 잭슨 연출하고. 아니 뭐 성추문 연루돼가지고 커리어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도 하여간 뭐 좀 사골당하고 뭐 좀 뭐 브루스 브라더스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기가 막혔죠. 네. 저 뮤지컬 싫어하지만 진짜 그런 영화는 너무 좋아해요. 그게
크리스님, LA 유니버셜에 가면은 브루스 브라더스 쇼 했던 거 기억하죠? 아니 저 때는 그거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비교적 나중에 다시 생겼겠죠. 그러니까는 싹 훑었는데 그때는 그거 없었어. 90년 초반부터 2000년까지 있고 원래 없어졌다가 다시 한참 있다 돌아오는 그게 있어요. 네. 그만큼 브루스 브라더스 쇼가 인기가 있어서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딱 들어가면 거의 초입에. 아니 세더데이 나잇 라이브 어릴 때 보셨어요? AFK에서 했었어요 당연히. 아니 했었는데 그때도 보셨어요? 근데 이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는 자니 윤이 나온 토크쇼도 본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그게 무슨 쇼인지 모르겠는데 AFK를 틀었더니 아시안이 딱 나와가지고 막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하다가 자니 카슨 게스트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을 그건 저도 봤어요. 그건 저도 봤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말로 옛날에 뭐 심초회가 있었는데 맞아요, 막 맞아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스탠드업 개그도 하는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자니윤 한국관광부사 사장님 이셨죠. 아니 영화도 찍었잖아요 미국에서. 마이 네임 이즈 브루스라 그래가지고 또 햄버거 잔인가 뭐 그런 데이 콜미 브루스 마이 네임 이즈 브루스에서 데이 콜미 브루스. 저기 하도 동양인은 무조건 브루스리라고 그러니까 자니윤이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코미디도 찍고 흥행도 꽤 됐어요. 그때 그 2편까지 있었던 2편까지 나왔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영화였지만 나중에 이제 보게 되었죠. 여러 가지 그거 제목 자체가 그 튜니티 제목 따라한 거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게 그 튜니티가 한국에 대해서 내 이름은 튜니티라고 하는데 물론 조금 어감이 They call me Trinity, 네. They still call me Trinity인데 그러니까 그거 자니윤 나온 그 영화가 제목이 똑같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2편은 They still call me Bruce라고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한국에 들어온 당시 외국 영화들은 미국 영화들은 일본을 통해서 재수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한국 개봉자는 거의 일본 사람들이 붙인 경우가 많고 물론 튜니티는 원제를 그대로 번역한 거지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약간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네. 아이 말년에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래도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한번 가져셨던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이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유재석 같은 사람이 한국의 외국인인데 뭐 그 사람이 뭐 태국 출신이든 우크라이나 출신이든 한국말로 유재석처럼 능숙하게 사회를 봤다. 대단한 거거든. 그거를 당시에 자니윤이 했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쇼 비즈니스 바닥에 그 양반이 들어갔는지 그거 자체가 좀 미스테리하더라고 저는. 제가 알기로 그분들 학력도 꽤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쩌지 해서 하여간 뭐 들어가셨더라고 보니까. 자니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AFK는 안 보게 된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는 집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생기면서부터 하고 마무리인 거예요. 우리 집은 좀 늦게 생긴 편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거는 다 일찍 들어오는 거 허락했는데 비디오 플레이어는 이렇게 못 사겠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비디오가 비교적 늦게 생겼는데 87년도, 8년도쯤 늦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비디오 보기에 바빴으니까 AFK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90년도부터는 이제 정품 프로테이프들이 소위 말하는 나오기 SK라든가 이런 쪽 등에서 워너 영화들 들어왔죠. 들어오고 그래서부터는 이제 직배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에는 거의 AFK는 볼 일이 없어져서 제가 AFK는 시작할 때 끊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88년쯤부터 봤거든요. 난 AFK 없어진지도 몰랐어요 2000년도에. 그렇게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뭐 90년대 들어서서 SNL 보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 토요일 밤에 했으니까 어쨌거나. 그렇죠. 무조건 그렇지.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다 알아듣진 못하는데 정말 미치게 웃었던 그 코너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정치 풍자 세게 했어요. SNL은.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내용, 뭐 위크엔드 업데이트 이런 거는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그 슬랩스틱 개그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미국 배우들이 SNL 출신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짐 캐리도 캐나디언이지만 SNL 출신이고. 아니 짐 캐리는 다른데. SNL 아닌가요? 경쟁 프로. 경쟁 프로. 무슨 칼라인가 그랬지? 인 리빙 칼러라고. 인 리빙 칼러.
거기도 있고 매드 TV라고도 있어. 매드 TV. 비슷비슷한 프로. 근데 다 없어지고. SNL만 꾸준히 남았죠. 남아서. SNL 제가 얘기 꺼낸 거는 지난주인가 지난주가 50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출연했던. 너무 웃긴 게 관객석에 유명한 사람 다 앉아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았다 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워낙 출연자가 많아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그냥 앉았다 갔고 뭐 잠깐 1분짜리 뭐 한마디씩 한 사람도 있고. 저도 그거 봤는데 빌 머레이는 그것도 자기 코너 가지고 이제 나와서 진행하더라고요. 그거 했다. 그 빌 머레이가 나와가지고 그 뉴스 코너 나와가지고 역대 최고의 흑인 진행자 한 명 자기가 뽑겠다 그랬는데 이때까지 딱 한 명이었거든. 지금 진행자. 그래서 차트 딱 하니까 그 사람 이름 써 있어. 나는 빌 머레이란 배우를 알게 된 게 처음으로 내가 미국 가는 비행기 델타였는데 91년인가 92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델타에 딱 타가지고 야 드디어 내가 미국이라는 데를 가는구나. 그래서 거기 이제 승무원 아줌마 미국 비행기는 다 아줌마들 후적하시잖아요. 오늘 기내 영화 뭐예요? 그랬더니 그라운드 하크 데이 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랑의 블랙홀인데 자막 없이 봐도 아주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빌 머레이하고 앤드 맥도웰.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뭐 고스트버스터즈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죠. 네. 근데 고스트버스터즈는 저거 보느라고 시건이 이번 시건이 그 팀이 그대로 만들었던 영화라는 건 나중에 알았죠. 추억 돋네. 이게 50대, 60대, 40대를 위한 방송인 거죠. 뭐 이런 채널 당연히 있어야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기 40대 있나? 이제 없어. 40대 이제 없어요. 다 40대 우리? 이거는 이제 다 50이에요. 만으로? 뭐 누군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40대 초반도 오늘 얘기는 반 이상 모를걸요? 그러니까 40대 초반도 몰라요. 오늘 나온. 근데 칼라 TV가 등장하면서부터 사실은 알게 모르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라 텔레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분과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중고등학교 보낸 분과 나이 차이는 10살이 안 나고 막 30개 차이 안 난다 할지라도 감성적으로는 다르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흑백 TV 시절이고 고3 때 칼라 TV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흑백 TV 시절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하여간 옛날 사람인 거는 맞아. 마징가제트가 그레이트 마징가가 우리나라 방송했다는 것도 난 나중에 알았죠. 그래요? 저는 다 봤는데. 그레이트 마징가를 방송할 때쯤 나는 마징가를 안 봤던 나이가 된 거지. 마징가 때만 열심히 봤던 거죠. 저는 처음 기억나는 로버트 만화는 짱가예요. 짱가. 짱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 캐산, 그로이저 X. 그로이저 X는 나도 봤어. 일본 만화는 메카닉 디자인이 그때도 기가 막혔어. 캐산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김 박사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캐산. 한국에서도 그 표절작이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물론. 황금날개. 황금날개. 극장판 그 황금날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캐시가 있었어. 우주소년 캐시. 예, 아톰 따라요. 아톰 짝퉁. 황금박쥐. 지금 황금박쥐 디자인을 보면 되게 못생겼어.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뭐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고 그게 극장용 장편으로도 한번 제작돼가지고 극장에서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60년대 말씀 초까지마다 한국도 애니메이션 만든다 그래가지고 신동원 화백이 호피와 차돌바위, 홍길동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꽤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뭐랄까 물리적 토대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정규 편성을 하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됐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넷플릭스 우리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좀 싸주면서 다시 또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제작을 하면 그러니까 터치를 덜 받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속된 말로 돈질을 해주니까. 돈도 그렇고 그 제작사의 횡포 같은 게 없으니까. 말도 못하지. 일본 장난 아니잖아요. 방송국들이 갑 중에 갑 오브 갑이거든. 중간에 제작비 뭐랄까 슈킹은 아니지만 지금 잘라먹고 깎고. 그러니까 뭐 디플이나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해주는 일본 드라마 콘텐츠는
괜찮더라고요. 저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뒤늦게 룩백이라는 걸 봤는데 저는 극장에서 봤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작화도 좋고 그림을 가지고 배우들이 실사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 같은 어떤 감정선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역시 일본이 잘하는구나 느껴지겠더라고요. 거기서 그 주인공 하나가 길 막 울면서 비 맞으면서 뛰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엄청 공들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시간 오래 들여가지고 만든 장면. 시각적 성취가 정서적 성취까지 이어짐을 그 괜히 돈 들여가서 찍고 나서 날리는 그런 감독님들에 비하면 그때 바바님하고 얘기했잖아요. 그 잭 스나이더 네. 그 넷플릭스 좀비 영화 네. 미친놈이지. 이슬비 엄청 들여놓고 다 날렸어. 다 포커스 다 날려. 그것도 자랑을 하고 있어. 이 렌즈가 굉장히 귀한 건데 일본제 렌즈인데 초점 심도가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다 날렸더만 배우 빼놓고. 그래서 미친놈이 미슬비 돈 쳐들어 놓고 저렇게 그런 거에 비하면 그 600원 돈값을 하는 거죠. 레벨문도 보셨어요? 그건 아직 못 봤어. 레벨문 1, 2편. 그거는 보려고 내가 킵은 해놨네.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가관이에요. 가관. 평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보려다가 안 봤지. 원래 슬로우 모션 많이 찍잖아요. 잭 스나이더. 제가 그거 감안하고 봤는데. 벨트나 나왔던 거. 네. 감안하고 봤는데 너무 뜬금없는 장면에서 슬로우를 다 걸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농사 짓는 장면을 슬로우로 보였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따로 불러서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잭 스나이더는. 아니 이 새끼 돈만 챙기고 그냥 누구 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성과가 있고 업력이 찬 감독들이 자기 캐릭터 확실하게 챙기는 거 알겠는데 그래 돈 쓰면 쓴 값은 해줘야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렇게 호구당한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내가 베테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 루소 형제도 극장 영화 빵빵하게 찍다가 넷플릭스 와서는 지금 발로 찍었는지 손으로 찍었는지 바로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저 마이클 베이도 넷플릭스 돈 받아가지고 뭐 신나게 부수고 극장 영화보다는 못하게 찍잖아요. 그러니까요. 넷플릭스는 이제 알아서 이제 그런 피처에는 다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 이 새끼들한테 뽕 빠졌다는 거 알아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시청을 하니까. 왜냐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유인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가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제 뭐 마이클 베이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풀립니다. 그건 모객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오징어 게임 2가 훨씬 더 모객 효과가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초기에는 넷플릭스 초기에는 좀 하우스 오브 카드라든가 그런 그 감독 이름 팔아가지고 갑자기 감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우스 오브 카드요? 마이클 베이가 아니고 데이비드 핀처. 맞아. 데이비드 핀처가 넷플릭스에서 시리즈 만듭니다. 이걸 초반 감독이 그런 걸로 많이 이제 득을 받지. 그 매트릭스 감독도 센스8 하면서 넷플릭스에서 그런 감독의 명성에 기대가지고 시리즈도 하고 피처도 했는데 지금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이 업력이 쌓이면서 굳이 뭐 돈도 많이 줬어요. 그 나이크 베이한테 다 2억 불 줬다니까. 그렇죠. 극장용 영화값으로 줬어. 근데 뭐 시청 히트스 별로 안 나오고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많이 줄이고 시리즈로 가고 요즘 얘기 들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도 조금 어려질 수가 있는 게 한국이 가성비가 넷플릭스가 보기에 옛날만큼 좋지가 않다. 그래서 한국 제작을 많이 줄이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처럼 많이 하지 않고 일본으로 제작을 넘기고. 아니 디즈니 플러스 한국 드라마 엄청 나오던데. 그게 이제 예전에 묵었던 것들이 나온 것도 있고. 올해만도 한 5-6개 나온 것 같은데. 한창 그 투자 3-4년 전에 투자했던 게 지금 나온 것도 있고. 어쨌든 넷플릭스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 데가 디즈니 플러스인 건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 정도가 오리지널하고 알다시피 지금은 웨이브라든가 뭐 티빙은 이제 한국 플랫폼은 이제 많이 약해졌으니까. 넷플릭스는 지난주인가 새로운 전략인지 한국 예능을 수십 개까지는 아니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넷플릭스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제가 한 3-4개 봤거든요. 예능에 지금 한국 예능. 가성비가 좋으니까. 흑백 요리사라든가 피지컬 백이 대성공을 거두고 이런 거 예전에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하나당 뭐 3-4억 들었어. 근데 그때도 미국에서 예를 들어 로스트 같은 경우는 파일럿이 500만 불이거든. 김유진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한국 드라마 2-3억에 찍을 때
미국 드라마는 파일럿 550억을 주고 찍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야 정말 미국이 대단하곤 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드라마도 좀 올라가지고 킹덤 같은 경우는 시즌 1은 10억 내가 알기로 시즌 2는 좀 더 줬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에피소드는 한 20억 정도 들었거든요. 굉장한 거지. 많이 들은 거지. 그래서 에피소드 전체 제작비가 한 200억 정도 들었는데 뭐 글로벌 히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즌 2에서는 더 당연히 더 많이 줬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사실은 더 줘도 되지. 근데 브리저튼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하나에 뭐 100억, 200억 그러거든. 그러니까 시리즈 전체로 따지면 브리저튼은 10개 에피소드 나오면 거의 뭐 1억 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는 브리저튼의 돈을 그렇게 속되게 쳐들이면 글로벌의 효과가 있었는데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오징어 게임이 메가 히트를 쳤단 말이야. 그리고 오징어 게임 2를 쳐. 근데 전체 제작비 올라오면서 한국에서 드라마 제작비가 지금 웬만한 드라마는 에피소드는 한 2~30억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가성비가 나빠지는 거지. 가성비가 진짜 안 좋아져 버렸네. 안 좋아지는 거지. 그리고 너무 많이 만들어. 그렇지. 드라마에 비하면 예능은 제작비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7, 8개가 한꺼번에 나왔다. 그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능을 만든다는 거는 이놈들이 안 거지. 이제 한국의 일상에도 흥미가 있다. 그렇지. 네, 이걸 알고 이제 그쪽으로 찌른 거지. 예능을 잘 말기도 하고 잘 만들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종편의 생존 전략 비슷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종편이 처음 생겼을 때는 JTBC든 TV조선이든 자기가 무슨 KBS 하나 딴 줄 알고 기세 좋게 오리지널 드라마부터 그야말로 막 빵빵 때렸다고. 근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법적으로 그걸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 편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 편성 채널이죠. 근데 나중에 우는 소리 한 거죠. 우리 개국 드라마 200억 들였다가 쫄딱 망했어요. 뭐 힘들어요. 그래서 한동안 JTBC를 제외한 TV조선하고 채널 A는 뉴스하고 보도로 다 떼었지.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종편이야.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예능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지. 그렇죠. 트로트. 그러니까 TV조선은 미스트롯으로 완전 시작했고 저 채널 A 같은 경우는 도시 어부? 도시 어부. 뭐 자연인 이런 거 다 나는 자연인 나는 MBN.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예능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면서부터 점차 수익 구조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TV조선은 거기에 탄력받아가지고 트로트 시리즈를 계속하고 지금은 TV조선도 드라마를 해요. 근데 초반에는 드라마는 그러니까 내 얘기의 요점은 30분을 때우는데 뉴스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든다. 30분을 때우는 방송 편성이라는 건 그 시간을 어쨌든 때워야 되잖아요. 영화는 뭐 내리면 그만이죠. 방송은 무조건 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뉴스가 30분 때우는데 500만 원이 들면은 예능은 1000만 원이 들어. 근데 30분을 때우는데 드라마는 1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편 초기에 지난 박근혜 정권 때나 당시에 이제 뉴스로 때우니까는 그때는 TV조선이나 채널에 출연하던 이 시사평론가들이 속칭 논았지. 말로 때우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정치 얘기해주고 뭐 그래서 뭐 방변 이런 말도 나왔잖아. 방송만 하는 변호사.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500만 원 든다 그러면 출연료를 예를 들어 한 30만 원 주는 거야. 탤런트한테 출연료 500만 원 줄 때 30만 원 주면 되니까. 30만 원 변호사 30만 원 주면 이 사람 1시간 떠들어 주거든요. 뭐 제작비도 안 들고. 제작비 안 그 스튜디오 계속 돌려갖고 크로마키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30만 원 받고 뭐 그것도 큰 돈이지만 하루에 방면에서 잘 나가던 사람은 몇 개 나오죠. 킥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 방송 나왔다가 저 방송 나왔다가 TV조선 나왔다가 YTN 나왔다 하면서 하루에 3-4개씩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럼 변호사 수입을 상할 정도로 굉장히 짭짤했던. 그렇죠. 당시에 종편이 그런 토크 방송으로 버텼어요. 지금은 거의 좀 100단위 갔을 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종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유튜브 때문에 이제 유튜브는 종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지상파도 같이 죽이고 있기 때문에. 정권 바뀌면 종편 다 없애야 돼요. 정리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도 JTBC는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했어요 드라마에. 그 특급 칭찬이야 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TBC 시절부터 텔레비전 방송을 했다라는 어떤 적통에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부터 종합편성스럽게
계속해서 드라마라든가 예능이라든가 했고. 아니 뭐 자본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JTBC도 적자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를 내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워낙 그런 프로그램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뉴스 손석희 때문에 좀 지금은 뭐 적자가 떼었지. 줄었든가 좀 뭐 흑자 구조 전환했든가 그랬는데 당시에 다른 종편들이 몸 낮추고 토크쇼라든가 뉴스쇼만 할 때에도 JTBC는 예능도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적자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좀 뭐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AF캔에서 종편 얘기까지 왔구만. 그렇네요. 방송 대사전. 야 이거 제목 뭐라 그래야 되나? 삼덕 방송국 한국 방송사, 한국 TV 방송사. 왜냐하면 제가 한국 텔레비전의 방송을 의도치 않게 실제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은 63년에 KBS가 시작한 거지만 본격적인 TV CD가 열릴 때 제가 지각을 가진 어린이로서 TV와 함께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TV 방송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제가 며칠 전에 차 타고 가면서 얘기했었잖아요. 형님은 그 아날로그 완벽한 아날로그에서 완벽한 디지털로 가는 시대는 모든 디지털인데 과정을 거치신 거지. 몸이 디지털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근데 제가 저거는 뭐 한국에서 지상파 방송이 시작할 때는 제가 애기였으니까는 이제 몰랐는데 최소한 케이블 TV가 출범할 땐 제가 증언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네요. 네, 케이블 TV 거의 원년 멤버시죠. 네, 원년 개국 멤버니까 네. 뭐 영화 채널의 개국 멤버니까 케이블 TV가 어떤 식으로 허가가 됐고 어떤 식으로 방송에 돌아갔고 어떤 식으로 편성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편이 뭐 나올 때는 그때 방송계를 떠났을 때고. 다음에 또 하시면 되죠. 그때도 에피소드가 많지. 다음에는 좀 현역 시절 뒷얘기 좀 해주시죠. 어린이 시절 말고 어린 청년 시절 말고 현역 시절 뒷얘기 좀 해주세요. 한국에 어떻게 네크로맨틱 같은 영화가 불법 반입됐는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가 배태 때도 잘 안 해주셨어. 이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슬쩍슬쩍 하셨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막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 이번 방송에 대해서 뭐 반응을 좀 보고.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독자가 지금 구독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멤버들은 또 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렇겠죠. 댓글을 좀 보고. 또 파고님 삐지실까봐. 그 뭐 거기 나가서는 거기 역할을 또 하는 거고. 뭐가 있나? 아니 또 멤버 데리고 오니까. 아니, 다른 요일인데. 아니 나 우디님도 부르고 싶어가지고. 우디님도 참 그 뭐랄까 우디님 세대에는 또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격적인 아마 김 박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시네필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생겼던 첫 세대. 영화를 본다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첫 세대. 왜냐면 저희 때는 영화를 좋아한다. 영화과를 가겠다. 그러면 야래 이거 집안에 망주가 들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거 큰일 났구만. 이런 시대였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첫 세대니까. 아니 우디님도 끼가 많으신데 베테에서는 영화 얘기만 하시니까 여기서 좀 사적인 얘기 좀 언제 한번 털어라. 좀 그런 되면. 의도가 있는 거지. 지금도 저 목요일은 저랑 같이. 뭐 화요일면 뭐 목요일은 뭐. 아니 저쪽에 귀가 좀 간지러우신 분이 있겠는데 우리 무비프레스 한창 할 때는 우디님도 오고. 그랬네. 크리스마가 재밌게 놀았는데 무비프레스가 이렇게 좀 뜸해져가지고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주인장이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옆에서 근질근질했을 텐데. 다 듣고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2시간 꽉 채웠습니다. 스탠리의 증언록이 됐네요. 그러네요. 뭐 사료로 남겨두죠. 뭐. 근데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개인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에 들어가면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맞을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슨 한국사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팩트라는 게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되고 팩트가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기억이 뚜렷할 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명징하게 남아있을 때 세심하게 직조를 해가지고 증언으로 남겨서 이것이 좀 이렇게 바르지 않게끔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방송 통폐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지금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세계사적으로도 멀쩡하던 방송국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랍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기억이 정확하게 남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어요. 네. 3년 전에 불러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할 만한 내용 좀 질문할 만한 거 갖고 와서 청문회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박제될 수도 있잖아. 형님이 딱 제일 잘 나가던 시절에 한국 영화 얘기 좀 하고 싶다. 이제는 이제 많이 한국 영화 현장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뒷얘기 좀 듣고 싶다. 근데 가끔가다 만나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마주칠 때 민망할 수가 있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요, 일단은 들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먼 훗날 이렇게 구독자 많아지면 이제 듣겠지. 특집 방송으로. 네, 그때까지는 뭐 저희는 계속 데이터를 쌓아놔야 되니까. 제가 요것만 맛배기로 말씀드릴게요. 영화판 연예계에서 떠도는 루머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더라고요. 이거거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극소수 일부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직접 목격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네? 정말 그랬단 말이야? 네. 미친놈이구만. 그런 얘기 근데 못 할 수가 없잖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비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실명 나가도 삐처리하죠. 네. 끝으로 녹음실에 붙어있는 스타워즈 포스터가 참 인상적이라는 말과 함께. 네. 저거 제가 햄버거 가게 할 때 걸어놨던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1년 뒤에 개봉했어요. 스타워즈가. 미국은 77년에 개봉을 했고 우리는 78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저 시절 영화 얘기도 좋습니다. 네. 저걸 보기 위해서 제가 피카디리 극장 앞에 토요일날 개봉하던 시절에 1회가 11시인데 표를 사기 위해서 9시에 갔던 기억이 나는군요. 제일 먼저 한국에서 스타워즈를 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근데 멍청한 게 뒤에 가도 똑같은 지차에 똑같은 시간에 보는데 8시, 9시에 갔는데 표를 제가 두 번째로 샀어요. 내 앞에 어떤 놈이 서 있더라고. 신경질 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을 안 먹고 8시 반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 표를 사고 연달아 두 번 봤던 기억이 그때 포스터가 딱 저 포스터예요. 네. 저게 아마 제일 처음 포스터일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데 피카디리 극장 유리창 앞에 붙어있던 게 지옥의 묵시록이었어요. 코폴라의 역작. 그래갖고 야 이것도 개봉하는구나. 근데 끝끝내 지옥의 묵시록 어포칼립스 나오는 개봉 못하고 그쵸. 88년 돼서야 반전 영화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대판회님 일본 걸로 봤어. 개봉을 안 하고 친구네 집에 가니까 그 전설의 이야기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본은 녹화 테이프 그걸로 봤어. 동대문 어디에서?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참 별짓 다 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형님 젊으셨을 그때가 제일 재밌었을 거예요 아마. 많이 받아들이던 때였죠. 아니 뭐 뭘 보려면 발로 뛰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음악 하나를 들어도 정말 노래 한 곡 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들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시기죠. 아이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야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디오가 비질 않아가지고 편집점이 없어. 장난 아니시네 이게. 핵이빨. 진짜. 그건 내가 붙인 별명은 아니고 당시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다 배우 김민종 씨하고 합석하던 기억이 있었는데 내 지인이 하던 영화 출연했는데 8시 충무로 3대 이빨급이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완전 퍼져가지고 이제 충무로 3대 이빨에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 그 3대 스토리도 좀 해주시죠. 다음에.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아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오세요. 그러려고요. 어차피 1부, 2부 자르면 내 꼭지 나가는 거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 또 오리지널도 많이 좀 그렇죠. 해주시고. 아무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삼덕유황공사 유튜브로 옮기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 또 스탠리 형님이랑 아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녹음해가지고 제대로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